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지환경과학자라고 소개받은 김준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극지연구소라는 국가연구소에서 환경오염물에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뭐 다이옥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계란에서 나오는 DDT, 뭐 이런 물질들이 공기를 타고 또 해류를 타고 또 이렇게 이런 북극이나 남극으로 많이 가거든요. 또 거기 막 농축이 많이 되고 그런 물질들을 보통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쓰레기 연구는 세계적으로 사실은 해양에서 이렇게 극지에서 하는 연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직 기획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연구를 한 바는 없어서 어, 저의 남극 여행과 이 쓰레기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발표 자료나 원래 이런 게 굉장히 딱딱한데 최대한 많이 쉽게 하려고 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그래프가 나오죠? 네, 원래 이제 이 정도면 굉장히 대중적인 그래프인데요. 네, 바다로 이렇게 쓰레기가 가게 되면 네,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모여 있다가 뭐 먼 바다로 가기도 하고 생물들이 먹기도 하고 또 가라앉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죠. 어,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한국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 이제 환경공단에서 조사를 한 건데 한국에 있는 쓰레기류의 이제 개수로 보면은 거의 뭐 플라스틱류가 한 55% 이상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스티로폼. 사실 스티로폼도 사실 플라스틱인데요.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쓰레기들, 한국 바다에 있는 쓰레기들은 굉장히 많은 그 비율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양식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스티로폼 부표, 밧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대부분의 사실 쓰레기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립하기도 하고 소각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작년까지만 해도 울릉도나 이런 쪽에다가 일부러 고의로 막 굉장히 많은 양의 쓰레기들을 바다에 일부러 덤핑을 했거든요. 뭐 해양 폐기라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하지 말자고 2014년까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만 2년만 유예해달라. 우리는 쓰레기 버릴 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게 해달라고 했다는 기사를 2014년에 봤는데 그 이후로 정말 중지했다는 얘기를 본 적은 없어가지고 실제로 중지했는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실은 육상에서 기인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뭐 실수로 흘리기도 하고 불법으로 폐기되기도 하고 이렇게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쓸려 나오기도 하겠죠. 세계적으로 매년 한 500만 톤에서 한 1,300만 톤의 쓰레기가 해양으로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배출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쓰레기 이런 자원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이 주로 쓰레기들을 많이 배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쓰레기 여행이지만 좀 플라스틱에 다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왜냐하면 실제로 해양 쓰레기 중에서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나무나 종이나 음식물이나 뭐 뼈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생물성 물질들은 굉장히 원래 생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기도 하고 뭐 태양빛이나 태양열에 의해서 분해되기도 하겠죠. 사실은 이것들도 부영양화나 뭐 녹조의 번성 같은 그런 현상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끼치진 않고 대부분 다 분해됩니다. 반대로 유리나 금속 같은 경우에는 뭐 깨지기도 하고 또 녹슬기도 하면서 하지만 물보다는 좀 무겁기 때문에 대부분 가라앉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잘 분해되지 않거나 가라앉지 않아서 물에 뜰 수 있는 플라스틱이 가장 멀리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1988년에 이 찰스 무어라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환경 운동가이면서 환경 과학자세요. 이분이 이 북태평양 쪽에 이렇게 크루즈 여행이 아니라 연구 여행을 나갔다가 이런 쓰레기 섬을 발견합니다. 이 지구 모양을 보시면 조금 지구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쪽이 이제 남태평양, 북태평양, 이쪽이 대서양 이쪽으로 되는데 이 물들이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환류라고 하고 뭐 소용돌이 자이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원심력으로 이렇게 돌다 보면은 가운데 쪽 무거운 건 밖으로 나가고 가벼운 게 가운데 모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들이 이 자이어 한가운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대한 쓰레기 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분이 발견했던 게 이 북태평양 자이어에 있는 그 거대한 쓰레기 섬이었는데 그 분이 이제 평가하기로는 남한 면적의 15배 그리고 제곱킬로미터당 한 3만 5천 점. 이게 2001년도에 추산한 겁니다. 점점 이제 해양 쓰레기 양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이분은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해보면
이게 또 과학자마다 평가하는 기법도 다르고 해서 이만큼 좀 심각하진 않다. 다만 북태평양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이나 이런 대서양에도 이런 패치들이 형성되고 있고 그런 걸 다 따지면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이 인터넷에서 저도 가져온 건데 이 그림을 이렇게 잘 보시면 한쪽에는 이제 해파리가 들어있대요. 네, 바닷물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닷물에 있는 해파리가 어떤 쪽이 해파리인지 잘 아시겠나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게 잘 아시겠지만, 네, 오른쪽이 아마 이렇게 무늬도 있고 그죠? 해파리가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해파리고 이게 비닐이구나 이렇게 알겠지만 이 비닐을 색칠해가지고 이 해파리 냉채 같은 넣어놓으면은 아무도 잘 모를 거예요. 사실 사람들도 이것도 거북이도 한 수만 년 수천 년 동안 이걸 먹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닐이 막 수십 년 만에 나타나면은 이걸 모르고 이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바다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양쿠라 작가님이 보여주신 사진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런 뭐 밧줄이나 이런 그물들 이게 뭔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플라스틱 그 맥주캔, 음료수 캔 같은 걸 홀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단한 플라스틱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다로 많이 배출돼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꼬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방금 고기가 먹는 거 보셨죠?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쓰레기섬 근처에 있던 뭐 알바트로스나 이런 대형 조류에서 이들이 죽은 사체들의 흔적을 그대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죽은 다음에 이제 살만 썩어 나가고 그 자리에 이렇게 쓰레기가 남은 건데 이렇게 쓰레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상당히 많은 쓰레기들을 주워 먹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냐면요, 이 플라스틱 표면에 그 조류 그 생물 그 바다에 있는 DMS라고 하는 그런 그 화합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얘네들이 주워 먹는데 얘네들이 쓰레기에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생선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주워 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런 바다 생물 이 플라스틱 같은 거에 붙어서 이동하는 이런 부착 생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최근에는 이슈가 됐던 게 그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붙어 있어서 이제 일본에서 붙었던 해양 생물들이 그 미국 서부까지 간 거죠. 쓰레기들이랑 같이. 그래서 사실 그쪽의 생태계를 굉장히 위협할 수 있고 이런 간접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재미있는 연구인데 2011년에 나온 논문인데 너무 이거 과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둥지 같은 데 보면은 얘네들 새들이 이렇게 탈랑기가 되면 어떤 한 군데로 모여가지고 돌이나 이런 나뭇가지를 모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돌이나 나뭇가지 중에서 이 쓰레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봤더니 이 밧줄 같은 거 또 이런 그물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다. 얘네들이 이미 이 환경과 공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쓰레기들이 깨끗하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표면에 굉장히 안 좋은 물질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쓰레기들이 플라스틱들이 밖으로 나가면요, 파도나 열이나 빛에 의해서 그리고 또 모래에 이렇게 휩쓸리면서 이렇게 쓰레기들이 작게 부서지는데 실제로 그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들을 왜 추정하기 어려우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레기들이 조각조각 나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다 분포를 하고 있어요. 표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은 또 표면에 이렇게 미생물을 둘러싸면 무거워져서 가라앉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퍼지는지에 대한 좀 추산이 지금 잘 안 되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 이것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고요. 또 이 보통 우리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려고 하거나 새롭게 만들려고 할 때 얘네들을 플라스틱 이렇게 고체 형태로 운반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필렛이라고 하는 알갱이로 굉장히 사실 미세 플라스틱보다는 크긴 한데 이런 필렛으로 이렇게 운반을 하는데 이것들이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적화장 같은 데서 바다로 그냥 쏟아져 내리면은 이런 알갱이들도 그대로 바다로 다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거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문제들 중에 하나라서 지금 과학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면이나 마 같은 식물성 원료로 옷을 많이 지어 입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뭐 나일론, 폴리에스테로 이런 것들을 많이 혼합을 합니다. 근데 이 혼합해서 그냥 빨기만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부품이 많이 일어나죠. 뭐 제 옷도 지금 부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 폐수로 흘러 들어가서 네, 그렇게 해서 다 미세 섬유가 굉장히 많다 알려져 있고 또 이 마이크로비즈는 이거는 최근에 아마 사용이 금지됐죠. 네, 이거는 이제 뭐 얼굴의 각질 제거제나
칫솔, 치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치약이 연마제로 들어가서 넣는데 실제로 이 플라스틱들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이걸 먹어서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밝히기 어려운 문제예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독성이 있겠지만, 근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 치약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렇게 잇몸 같은 데 박혀가지고 염증들을 많이 일으킨다. 실제로 빨리 퇴출이 됐죠. 정말 이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았다면 퇴출하는데 또 한참 걸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즉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 나노미터, 이거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미터 아시죠? 1미터 이렇게 한 이 정도 되죠. 이거의 1000분의 1이 1밀리미터, 그거의 1000분의 1이 1마이크로미터, 그거의 1000분의 1 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1나노 정도 되면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플라스틱이 부서질 거라고 생각을 다들 안 하긴 해요. 그 정도 되면 그냥 뭐 빨리 없어지겠구나. 수백 나노미터 정도, 이 정도에 되면은 좀 위험성이 좀 커집니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생체 조직에 흡수될 수 있고 뭐 박힐 수도 있고요. 또 자체에 들어있는 이 플라스틱 자체도 원래는 뭐 이 난연제, 뭐 안정제 이런 물질이 굉장히 많이 첨가하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더 쉽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표면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가 주로 연구하는 DDT나 다육신 같은 물질들이 흡착해서 굉장히 독성이 커진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물고기들이 먹으면 그 독성들을 다 흡수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겁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의 생물 농축, 이게 생물 먹이 단계에 의해서 농축이 되느냐 아니냐, 혹은 인체로 들어왔을 때 그대로 배출되지 않고 몸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처음으로 남극에 갔을 때가 한 2013년도, 한국에서는 겨울, 그리고 거기서는 여름인데, 이게 바다가 굉장히 많이 여기는 이제 대륙만 나와 있지만 바다가 굉장히 넓게 얼거든요. 그래서 겨울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름에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여름에만 연구를 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세종기지가 요 끝에 있어요. 사실은 남극 대륙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고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려면 이제 인천에서 파리로 갔다가, 파리에서 산티아고로 갔다가, 여기서 푼타네스 가서, 푼타네스 경비행기 타고 칠레 기지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보트를 타고, 고무보트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가는 데만 한 4, 5일 정도 걸린다고,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극은 이제 얼음과 펭귄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음들이 굉장히 눈이 쌓여 있고 여름에도, 펭귄들은 이 아델리 펭귄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펭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텔레비에서 보신 황제 펭귄은 저기 훨씬 남쪽에서 빙하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관찰하기도 쉽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연구하러 가려면 그런 연구팀이 딱 하나밖에 없고 굉장히 소수의 인원만이 갈 수가 있어요. 이 멀리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륙 중심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얼음 위에가 아니라 땅에 사는 이 조그만 펭귄들, 이 펭귄들을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게 빙하가 보이시죠? 이거가 뭐냐면 사실 남극의 얼음이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이렇게 바다가 그대로 얼면 해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빙하, 이렇게 얼음강이에요. 얼음강. 눈이 쌓여서 수만 년 동안 쌓여있던 얼음들이 강처럼 이렇게 바다로 밀려오는 겁니다. 끝에가 잘라지고 하면서 가는데, 이 잘라지는 속도가 이 후퇴 속도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점 빨라진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갔던 이 남극 반도가 위치한 서남극 지역, 남극 서쪽 지역은 이 빙하 후퇴 속도가 굉장히 빠른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동남극 지역은 또 빙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이제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할 때,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은 좀 틀렸다. 왜냐하면 전지구적으로 추워지는 지역도 있고 더워지는 지역도 있는데, 이것들이 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후 변화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후 변화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하여튼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면은 이 빙하가 막 이 바닷가에 쫙 가득 찹니다. 그러면 이제 막 물 졸졸졸 흐르는 소리도 막 쩍쩍 갈라지는 소리 들리고, 막 톡톡톡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이 터지는 소리가 어디서 나냐면 이런 얼음에 있는 기포 방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얼음에 기포가 왜 생기느냐면, 이런 기포를 일상적인 얼음에서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음을 굉장히 빨리 얼리면 살짝 이런 게 생기긴 하는데, 이거는 물이 그냥 얼어서 생긴 게 아니고 눈이 쌓이는데 위에서 계속 누르잖아요. 그럼 거기는 이렇게 눈들이 압착돼가지고 거기 얼음이 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공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공기가 딱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부서에는 많은 어떤 연구팀들은 이 빙하 코어를 막 뚫어요. 막 100km씩 뚫어가지고 거기를 잘라서 거기에 갇혀 있는 공기들을 빼서 그 당시 기후를 예측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공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공기인데
이렇게 위스키 네,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 때입니다. 저희가 이게 여름에 여기서 가니까 크리스마스나 보통 설날을 껴서 가요. 그럼 이제 그때는 뭐 나가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위스키 파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먹으면은 굉장히 오래된 먼지의 맛을 이게 그렇게 깨끗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에 쌓여있던 오염물질들이 한 번에 이렇게 녹아 나오잖아요. 봄이 되면. 근데 그 봄이 되는 시기가 많은 생물들이 번식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독성을 훨씬 더 한 번에 막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펭귄 마을이고요. 저희가 이 세종기지 근처에는 한 6,000쌍에서 7,000쌍 정도의 펭귄이 사는 펭귄 마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펭귄들이 돌을 모아서 둥지를 짓고 알을 2개 정도 낳아가지고 새끼를 기르죠. 이제 한 마리는 바다에 먹을 걸 구하러 가고 한 마리는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는 또 이렇게 고래 뼈도 이렇게 있죠. 고래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고래 뼈가 굉장히 크지만 훨씬 더 큰 고래들도 있고요. 나무처럼 보이지만 남극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수억 년 전에, 수천만 년 전에 다 얼어가지고 남극에는 나무가 다 죽었어요. 이제 화석으로만 존재하고 이거는 고래 감자뼈, 네, 등뼈입니다. 감자탕 끓여 먹는 그 척추뼈. 네. 여기서 그냥 우리 같이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뼈 이거는 거의 2톤 정도 되는 수컷 코끼리뼈인데 거의 육상에서는 거의 개불처럼 꾸물꾸물 하는데 바다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영하면서 사냥도 하고 그렇게 위험한 종류일 수 있고요. 이게 이 뒤에는 페표가 저는 이게 뭐 위험하지 않다고 해요. 왜냐면 위에 육상에 있으면 물진 않거든요. 잘 물진 않는데 얘네들도 펭귄을 잡아먹는 종입니다. 그래서 펭귄을 안에서 이렇게 잡아먹기도 하는 되게 위험한 종이라서 가까이는 못 가서 이렇게 이런 사진을 찍은 겁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펭귄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연구를 하기도 했고요. 펭귄들을 이렇게 잡아서 뭐 측정도 하고 잡아 죽이는 건 안 되죠. 국제협약 때문에 죽이는 건 안 되고 이런 연구들을 저는 주로 해서 이 체내에서 그리고 펭귄을 잡아먹는 새 같은 걸 잡아서 여기 있는 체내에서 오염물질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생물들을 잡아가지고 이거 죽은 새끼 펭귄을 해부해가지고 여기서는 오염물질 같은 거 측정하기도 하고 이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쓰레기 얘기를 하기 잠깐 전에 얼마 안 남았는데 동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큰 펭귄을 잡는 영상이에요. 바람 소리가 너무 큰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 저렇게 안 잡으면은 부위로 엄청 세게 되게 아파요. 막 진짜 피가 날 정도로 아프고 이렇게 딱 저렇게 안 잡으면 딱 저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느러미로 네, 지느러미로 막 때리거든요. 되게 굉장히 막 멍이 들어요. 다음날 이렇게 하면은 되게 멍이 들고 자 방금 보여드린 건 터크 펭귄들은 가까이 가면은 막 쪼고 공격을 하는데 젠투 펭귄 얘네들은 그냥 도망을 가요. 종마다 다 이 생존 약이 다릅니다.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도망을 가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노려야 됩니다. 바닥이 보시는 게 다 검붉은데 다 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쁘다 할 수 있는데 가면 굉장히 시끄럽고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아직 새끼라서 좀 힘이 없는 상태인데 좀만 더 세지면은 이렇게 잡아서 네 그냥 재미로 보여드린 거고요. 저렇게 잡아서 죽이지 않고 이게 잘 이렇게 피 뽑고 뭐 이렇게 사이즈를 재고 이 다리 같은 데다 이렇게 부표 같은 거 만들어서 보내면은 내년에 애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얘네들이 어디까지 잠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갔을 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이제 쓰레기 조사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어요. 한 6km 정도의 해변가를 이제 걸은 겁니다. 걸으면서 쓰레기가 보이면 줍고 해서 주웠는데 한 147개 총 한 30kg 정도의 쓰레기를 주웠어요. 대부분 다 이런 부표, 뭐 이런 밧줄들, 이런 쓰레기들이죠. 거의 뭐 그 바다에서 작업용으로 쓰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생활용품들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희도 이 정부에 내는 보고서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왜냐면 대부분 다 기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가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런 쓰레기들을 주웠고 한 200m에 한 개 정도 수준이었어요. 사실 남극은 가장 깨끗한 바다로 알려져 있지만 이 정도로
있다면 굉장히 좀 점점 많아지는 거고 점점 해양의 쓰레기가 많아지는 걸 감안할 때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플라스틱, 스티로폼, 밧줄, 페트 다 플라스틱으로 분류가 되죠. 남극해에 쓰레기가 나온다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남극해의 경우에는 바다가 해류가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해류를 뚫고 먼 쓰레기가 밖으로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실제로 많은 쓰레기들이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막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 올해 이제 영국의 연구팀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런 쓰레기들도 있지만 뭐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 이거는 어디서 왔는지도 자기들도 모르겠다. 이거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는 먼지라고 하는 형태의 쓰레기들이 그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떠다니고 있을 수 있거든요. 먼지라고 하는 형태로. 근데 아마 대기 중으로 장거리 이동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연구들을 지금 진행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간단히 읽어보시면 결국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기도 하고 또 그대로 덩어리가 돼서 남극이나 북극까지 많이 이동을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이렇게 오염됐습니다 보여드리고 끝내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결법을 드리는 것도 제가 수준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미세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모으는 그런 기기를 개발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스티로폼을 먹는 애벌레 장 내에서 스티로폼을 분해하는 효소나 미생물을 분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건 가능한 이야기지 실제로 적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공학적 기술 이런 해법으로는 거의 이런 것들은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과학자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금 쓰고 적게 쓰는 게 가장 가능한 해법이고요. 네, 그런 점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셔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